한국인이 태국인 사업가에게 사기친 돈이 몇 억이라고. 이게 다 한국인들이 태국을 무시하니까 그렇지. 한국인들 인성이 이 모양이니 우리가 한국을 싫어하는 거야. 여기 태국의 명문대에 다니는 한 여학생이 결의에 찬 표정으로 SNS를 열심히 올리고 있습니다. 태국인들은 벤코리아 해시태그를 달며 신랄하게 한국을 욕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한국에 무슨 일을 당했길래 SNS로 세계에 한국의 실태를 알리겠다며 난리를 치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사입니다. 제 아버지는 태국 최대 건설그룹 회장이시고 어머니는 방콕에서 가장 유명한 보석 갤러리의 대표이신데요. 남들이 보기에는 부러울 것 없는 환경이었을 거예요. 태국 최고의 명문인 마이돌 대학교 3학년생이고 학업 성적도 늘 상위 1%를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저 평범한 한류 팬이기도 했어요. 매일 유튜브에서 한국 아이돌을 검색하고 넷플릭스로 한국 드라마를 보는 게 저의 일상이었죠. 하지만 제가 사랑하는 한국이 제 가장 친한 친구의 가정을 송두리째 무너뜨렸고 저 또한 한국을 다시 보게 되는 한 사건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다니는 마이돌 대학교의 캠퍼스는 늘 활기가 넘쳤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평소라면 한국 아이돌 음악을 들으며 걸었을 텐데 주변의 시선이 불편하게 느껴졌죠. 또 한국 기업이 철수한대. 이번엔 대규모 공장이래. 지나가는 학생들의 대화가 귀에 들어왔어요. 최근 들어 이런 뉴스가 끊이지 않았죠. 한국 기업들의 잇따른 철수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었어요. 거기다 한국 정부가 태국 불법 체류자들을 대거 추방하면서 SNS에선 벤코리아 운동이 거세게 일었죠. 마리사, 너는 아직도 그런 거 보고 있어?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휴대폰 화면을 급히 껐어요. 좋아하는 그룹의 신곡이 나와서 몰래 보고 있었는데 마치 잘못한 일을 들킨 것 같은 기분이었죠. 라차, 오랜만이다. 한국에 있지 않고 왜 여기 있어? 라차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6개월 전부터 한국에서 IT 스타트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뭔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나 한국에서 사기를 당했어.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라차는 늘 신중하고 똑똑한 아이였는데 말이에요. 처음엔 정말 믿을만한 투자자 같았어. 여러 번 만나면서 신뢰도 쌓았고 계약서도 변호사랑 꼼꼼히 검토했는데 라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더 큰 문제는 그 돈이 라차 부모님의 은퇴 자금이었다는 거예요. 돈을 보내고 나서부터 연락이 끊겼어. 경찰에 신고했는데 이미 해외 계좌로 다 빠져나가고 없대. 한국인이 내 뒤통수를 친 거야. 캠퍼스 곳곳에 붙은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어요. 벤코리아 운동에 동참하세요. 우리의 일자리를 지켜주세요.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없던 광경이었죠. 지금 태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알아? 불법 체류자라고 한들 짐승처럼 쫓겨나고 있어. 라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뉴스에서도 연일 보도되는 내용이었죠. 수천 명의 태국인들이 강제 추방되면서 양국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라차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수업에도 잘 나오지 않았고 연락을 해도 대부분 받지 않았죠. SNS에는 벤코리아 해시태그를 연신 달았고 제가 올렸던 K-POP 관련 게시물에도 날선 댓글을 남기기 시작했어요. 라차가 우울증 진단을 받았대. 한 달 뒤 공통 수업을 듣는 친구에게 소식을 들었어요. 약도 처방받았지만 잘 먹지 않는다고 했죠. SNS를 열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예전에는 즐거운 팬들의 이야기로 가득했던 공간이 이제는 혐오와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 기업이 떠나면 뭐 어때?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어. K-팝이나 보면서 현실을 외면하는 배신자들. 불법 체류자 강제 추방, 우리도 한국 문화를 추방하자. 매일 밤 이어지는 집회 소식이 전해졌어요. 한국 기업 앞에서, 한국 문화원 앞에서, K-팝 굿즈샵 앞에서 분노한 시민들이 모여들었죠. 제 취미인 한국 게시물 올리기도 못하겠더라니까요. 매일 수백 개의 게시물을 관리하고 번역하고 소통해야 했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힘들어졌습니다. 창밖에선 또다시 시위대의 구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국 타도. 우리의 존엄을 지키자. 그 소리를 들으며 스마트폰을 바라보았죠. 좋아하는 그룹의 새 뮤직비디오가 올라왔다는 알림이 떠 있었지만 재생 버튼을 누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라차의 우울증 소식이 들린 뒤로 밤잠을 이루기가 힘들어졌어요. 매일 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곤 했죠. 거리에선 반한 시위가 계속되고 뉴스에선 양국 갈등을 보도하고 그 속에서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한국 문화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분노와 배신감 속에서 진실은 어디에 있을까요? 창밖의 시위 소리를 들으며 저는 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날 가족들과 함께하는 아침 식사 자리는 평소와 달리 무거웠어요. 아버지는 평소보다 일찍 신문을 펼쳐들었고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셨죠. 최근 주가가 또 떨어졌대요. 어머니의 조심스러운 말에 아버지는 한숨만 내쉬었어요. 태국 최대 건설그룹의 회장이신 아버지는 최근 들어 부쩍 피곤해 보이셨죠. 한국 거래처들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주요 프로젝트들이 줄줄이 중단되고 있었거든요. 마리사, 오늘 저녁에는 일찍 들어오려무나. 아버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요즘 들어 자주 늦게까지 회사에 계시던 아버지가 일찍 귀가하신다니 분명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실 것 같았어요. 학교에 도착하자 캠퍼스는 여전히 시끄러웠습니다. 벤코리아 운동이 더욱 거세지면서 곳곳에서 역시나 시위가 벌어지고 있었죠. 태국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어요. 마리사 잠깐 볼 수 있을까? 강의가 끝나고 나오는데 지도 교수님이 부르셨어요. 교환학생 지원 마감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 결정을 못했다는 걸 아시는 것 같았죠. 이번에 한국의 대학교에서 연락이 왔단다. 내 성적과 한국어 실력이면 합격은 확실할 것 같아. 교수님의 말씀에 가슴이 뛰었어요. 솔직히 기뻤는데 동시에 불안감도 밀려왔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한국으로 간다는 게 과연 옳은 걸까? 한국인들이 날 차별하면 어쩌지? 그리고 한국이 라차 말대로 나쁜 나라면 어쩌지? 불안감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는 평소보다 많이 지쳐 보이셨습니다. 한국 쪽 파트너사들과의 계약이 대부분 파기될 것 같구나. 20년 넘게 쌓아온 관계가 이렇게 끝나다니.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를 처음 들었어요. 회사의 주력 사업 대부분이 한국 기업들과 연관되어 있었는데 이번 사태로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위기습니다. 아버지의 우울한 얼굴을 보니 저도 한국의 배신감이 느껴지더군요. 그래도 마리사, 너는 걱정하지 말거라. 내 꿈을 위해서라면 아버지가 어떻게든.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저를 먼저 생각해주시는 아버지가 너무 감사하면서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어요. 교환학생 지원서가 놓여 있었죠. 마감까지 이제 3일. 결정을 해야만 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라차였습니다. 너 정말 한국으로 가려고 해?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라차에게 교환학생 지원 생각을 말했을 때부터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실제로 들으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응, 사실 가려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어. 한번 직접 봐야겠어. 우리가 보고 듣는 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잖아. 미쳤구나. 넌 정말 미쳤어. 내가 당한 게 뭔지도 모르는 거야? 지금 태국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도. 라차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후로는 처음 나누는 대화였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죠. 라차, 난 그저 됐어. 더 이상 말하지 마. 너 같은 배신자랑은 더 이상 친구하고 싶지 않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노트북을 켰어요. 포털 사이트에는 연일 한국 관련 부정적인 뉴스가 쏟아지고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묘한 의문도 들었어요. 이게 정말 전부일까? 지난 3년간 한국 문화를 통해 느낀 감동과 위로는 진짜가 아니었을까? 단순한 포장된 이미지일까? 아니면 우리가 보지 못한 또 다른 모습이 있는 걸까?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콘서트 티켓을 꺼내보았어요. 그날의 감동, 그들이 전해준 메시지, 함께 울고 웃었던 순간들. 이 모든 게 거짓일 리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원서를 다시 펼쳤어요. 한글로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써내려갔습니다. 저는 진실을 보고 싶습니다. 한국의 그리고 우리의 진짜 모습을. 창밖에서 들리는 시위 소리, 회사의 위기, 라차의 분노. 모든 게 저를 막아서고 있었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가봐야 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라차에게서 온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를 무시한 채 담담히 걸음을 옮겼죠. 캠퍼스 게시판에는 여전히 반한 시위 포스터가 가득했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진실은 결국 편견과 분노 너머에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 진실을 찾아가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 믿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피곤이 몰려왔어요. 긴장된 마음으로 비행기에 올라 한숨도 자지 못했거든요. 입국 심사를 기다리며 주변을 둘러보니 세계적인 공항답게 엄청 컸어요. 드라마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으리으리해서 심장이 두근거리더라고요. 모든 것이 깔끔하고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휴대폰에 뜨는 태국 뉴스 알림들이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또 다른 한국 기업 철수, 반환 시위 격화. 과연 제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 얼굴과 라차의 얼굴이 자꾸만 겹쳐 보였습니다. 그렇게 학교에 도착했어요. 기숙사를 찾아가 배정받은 방으로 향했죠. 짐을 풀고 나니 이제야 실감이 나더라고요. 정말 한국에 왔구나. 다음날 아침 가장 먼저 충격을 받은 건 도서관이었어요. 새벽 7시가 조금 넘었는데 벌써 자리에 반이 차 있었죠. 노트북을 펼치고 공부하는 학생들, 원서를 읽으며 형광펜으로 줄을 긋는 모습들. 한국인들은 학구열이 높다는데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강의가 시작되고 나서 더 놀랐어요. 교수님의 질문에 바로바로 손이 올라가고 토론은 치열했죠. PPT 화면보다 학생들이 받아 적는 속도가 더 빨랐습니다. 태국에서는 상위권이었는데 여기서는 그저 따라가기에 급급했죠. 그리고 아무도 제가 태국인이라고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차별적인 시선도 없었고 오히려 하나라도 더 알려주려 하는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라차나 태국에서 들었던 말과는 달리 한국인들은 정말 친절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놀라는 것들이 또 있는데요. 특히 사업을 위해 한국에 방문한 외국인들이 감탄하는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독보적인 업계 1위이면서 고객 만족뿐 아니라 지역사회 환원까지.
세상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 아낌없이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있어 더욱 놀라움을 자아내는데요. 바로 신차 장기 렌트 및 리스 회사인 KS 오토플랜입니다. 차량 구매뿐 아니라 기존 차량 처분까지 원스톱으로 처리가 가능한 건 물론 항상 고객님께 듣고 고객님으로부터 답을 찾아 고객님께 돌려드리는 기업을 표방하는 만큼 렌트와 리스 시 중도 해지를 원하시는 경우 고객님이 최대한 페널티를 적게 가지고 가시도록 체계화된 승계 부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회사답게 처음 회사를 시작하던 그 마음 그대로 취약계층 아동과 시설의 지원을 아끼지 않는 KS 오토플랜. 따뜻한 심장을 가진 KS 오토플랜이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고정 댓글을 클릭하시고 구독자분들만을 위한 특별한 혜택과 함께 이웃을 위한 나눔까지 실천해보세요. 이제 소유가 아닌 이용의 시대. 더 현명한 선택을 원하시다면 지금 당장 KS 오토플랜에서 시작하세요. 그렇게 2주차쯤 지났을 때였을까요? 학교 게시판에서 현장 실습 프로그램 공고를 보게 됐어요. 동남아시아 시장 분석 경험자 우대. 저는 망설였죠. 아직 한국 생활에도 적응 못했는데. 하지만 이게 바로 제가 찾던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간 면접장에서는 의외의 질문을 받았어요. 최근 태국의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상했던 질문이 나왔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제가 여기 온 이유 직접 보고 판단하고 싶다는 마음을요. 솔직히 안 뽑힐 줄 알았는데 천만다행히 합격을 했고 대기업 연구개발센터에서 실습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정말 심장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제가 한국 대기업에서 실습을 하다니 한국 드라마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어요. 이쪽이 저희 신소재 연구실입니다. 첫날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최첨단 장비들, 밤늦게까지 연구하는 연구원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이건 태국의 기후에 특화된 신소재예요. 현지 중소기업들과 공동 개발 중이죠. 태국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단순히 시장을 장악한다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현지화된 기술을 연구하고 함께 발전하려 노력하고 있었다니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새로운 사실들이 발견되는 게 흥미로웠습니다. 팀 프로젝트도 새로웠어요. 한국 학생들은 마치 실제 비즈니스처럼 진지하게 임했죠. 이 부분은 태국 시장 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은데 태국은 제가 찾아볼게요. 근데 이렇게 접근하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조심스러웠는데 팀원들이 제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줬어요. 밤늦게까지 토론하고 서로의 관점을 존중하며 발전시켜 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실습 과정에서 태국지사 자료들도 검토할 수 있었는데 현지 기업 육성 프로그램 기술 교육 지원, 지역사회 공헌, SNS에서 보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 태국 중소기업들의 성장에 한국 기업들이 큰 역할을 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연구소 선배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잘 몰랐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찾아봤습니다. 한국-태국 경제협력의 역사, 기술 이전 현황, 고용 창출 효과. 객관적인 데이터들이 제가 본 현실과 일치했죠. 현대자동차의 경우 200개가 넘는 태국 중소기업들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자동차 부품 제조 기술을 전수해주고 있었어요. 단순히 부품을 납품받는 관계가 아니라 품질 관리 시스템부터 생산 노하우까지 공유하면서 태국 기업들의 기술력을 높여주고 있었죠. 삼성전자는 태국 IT 기업들과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서 태국 스타트업들에게 기술 지원을 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 기회도 제공하고 있었죠. 더 놀라웠던 건 고용 창출이에요. 한국 기업들과 협력 관계를 맺은 태국 중소기업들에서만 5만 개가 넘는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졌대요. 게다가 현지 인재 채용률이 95%가 넘는다는 사실도 알게 됐어요. 이런 내용은 왜 태국에서는 보도되지 않을까? 자료들을 보면서 의문이 들었어요. SNS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태국 경제를 망친다는 이야기만 널리 퍼져 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많은 협력과 지원이 이뤄지고 있었다니. 휴대폰을 열어보니 여전히 반한 시위 소식뿐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기사들이 다르게 보였죠. 한쪽 면만 보여주고 있다는 게 너무나 명확했으니까요. 지금 태국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 쉽게 판단하고 있었던 걸까요? 진실은 항상 우리가 보고 싶은 것, 너머에 있다는 걸 이제야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한 태국 방송국의 기자가 쓴 기사를 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한국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기사였는데 직접 한국에 와서 취재한 후 그 시각이 많이 달라졌다는 내용이었어요. 나도 그랬는데 저도 처음엔 한국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지만 현장 실습 과정에서 만난 태국 청년 니폰의 이야기가 제 시각을 바꾸는 첫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 기업에서 일하면서 처음으로 제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믿게 됐어요. 니폰은 현대자동차 태국 법인의 엔지니어였어요. 방콕 외곽의 가난한 마을 출신이었지만 한국 기업의 장학 프로그램 덕분에 대학을 졸업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해요. 여기선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어요. 지금은 제가 태국 대학생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죠. 니폰의 말을 들으며 라차가 떠올랐어요. 만약 라차도 이런 기회를 얻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연구개발센터에서 만난 태국 중소기업 대표들의 이야기도 충격적이었어요. 처음엔 저희도 한국 기업들을 경계했죠.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생각해요. 방콕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대표의 말이었어요. 그의 회사는 5년 전만 해도 작은 공장이었는데 한국 기업과의 기술 협력을 통해 크게 성장했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선진 기술을 배우면서 우리 회사도 발전했고 더 많은 일자리도 만들 수 있었어요. 이제는 저희 제품을 세계 시장에 수출하고 있죠. 자료를 찾아보니 이 회사 같은 사례가 수두룩했어요. 한국 기업들과 협력하면서 성장한 태국 중소기업이 200개가 넘었고 이를 통해 만들어진 일자리가 5만 개에 달했죠.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가 너무 많았네요. 그리고 태국 시장 분석 보고서를 검토하면서 저는 더 많은 사실들을 알게 되었죠. 한국의 기술 이전으로 태국의 자동차 산업이 크게 발전했고 IT 분야에서도 긴밀한 협력이 이뤄지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스타트업 분야였어요. 한국의 벤처 캐피털들이 태국의 유망 스타트업들에 투자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었더라고요. 왜 태국인들은 이걸 못 보고 벤코리아 운동에 열심인지 정말 답답했습니다. 라차에게도 빨리 알려주고 싶었어요. 마리사, 이 자료 한번 보세요. 선배님이 건네준 문서에는 양국 협력의 경제적 성과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지난 10년간 한국의 대태국 투자로 창출된 일자리가 15만 개, 기술 이전 건수는 1200건이 넘었죠. 사실 우리도 태국의 도움이 필요해요. 동남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서 태국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의 말을 들으며 문득 깨달았어요. 이건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었던 거예요. 한국과 태국은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동반자였던 거죠. 앞으로 5년간 더 큰 투자가 계획되어 있어요. 특히 친환경 기술 분야에서요. 보고서를 읽으며 가슴이 뛰었어요. 전기차 배터리 공장 설립, 신재생 에너지 연구소 건립. 이 모든 계획들이 양국의 새로운 미래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분위기 때문에 모든 게 멈춰 있어요. 안타깝죠. 그 말을 듣자 저도 덩달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너무 모르고 있었던 걸까? 저는 생각했어요. 편견과 오해가 이렇게 많은 기회를 가로막고 있다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보였어요. 지금이라도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한다면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는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이런 진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함께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떨렸습니다. SNS에 첫 번째 게시물을 올리려는 순간이었죠. 한국에서 보낸 한 달, 그리고 내가 발견한 것들이라는 제목의 긴 글이었어요. 정말 올려도 될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았어요. 한국 기업들의 실제 모습, 태국 중소기업과의 협력 사례들, 청년 일자리 창출. 제가 직접 보고 느낀 것들을 진심을 담아 썼죠. 제발 사람들이 제 진심, 그리고 진실을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이 컸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신 후 게시 버튼을 눌렀어요. 처음 1시간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그 후, 이게 무슨 친한국 프로파간다야? 너도 한국 돈에 매수당한 거야? 우리나라는 안중에도 없나 보네. 댓글이 폭포수처럼 쏟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둘이었는데 점점 더 많아졌어요. 매국노. 태국인의 자존심은 어디다 팔아먹은 거야? 한국에 세뇌당했네. 불쌍해. 너 같은 배신자는 태국으로 돌아오지 마.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죠.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그때 라차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너 정말 실망이다. 제정신이니? 내가 당한 일을 잊었어? 이건 나까지 개무시하는 거야.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지 너도 들었으면서. 라차의 메시지가 가장 아팠어요. 절친한 친구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등을 돌린 것 같았습니다. 라차야, 내 말 좀 들어줘. 여기서 본 건 보낸 메시지는 읽지 않은 채로 남아있었습니다. 라차의 인스타그램을 보니 절 언팔로우했더군요. 그날 밤 기숙사방에서 울면서 태국 뉴스를 봤어요. 벤코리아 운동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는 기사였죠. 댓글들은 한국에 대한 증오로 가득했습니다. 다음날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제 SNS 계정으로 계속해서 악성 메시지가 쏟아졌고 일부 극성 팬들은 제 개인정보를 퍼뜨리기 시작했거든요. 마리사의 아버지가 한국 기업과 거래하는 회사 회장이래. 그래서 이런 글을 쓴 거야. 걔네 집 주소 찾았다. 여기야.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죠. 제가 본 진실을 이렇게 왜곡하고 매도하는 게 너무 억울했으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 글을 썼어요. 더 구체적인 자료와 데이터를 첨부하면서 잠깐만요. 우리가 너무 한쪽 면만 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제가 직접 본 한국은 하지만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이번에는 제 태국대학교 커뮤니티까지 발칵 뒤집혔어요. 마이돌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한국 유학 다녀와서 우리나라 욕하는 애. 저런 애가 우리 학교 대표로 갔다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폰을 끄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걱정될까봐. 그런데 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마리사 괜찮니? 아버지가 회사에서 항의 전화를 많이 받고 계시네. 목이 메었어요.
제 행동이 가족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웠죠. 죄송해요, 엄마. 제가. 괜찮아, 딸. 내가 옳다고 믿는 걸 한 거잖아. 엄마의 따뜻한 말씀에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밤새 고민했어요. 글을 내려야 할까? 아니면 계속 진실을 알려야 할까? 제가 본 것들은 분명 진실이에요. 하지만 이 진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제가 감당해야 할 대가가 너무 컸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곳에서 본 것들, 배운 것들, 그리고 깨달은 진실들. 이걸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노트북을 다시 펼쳐들었어요. 이번에는 더 신중하게, 하지만 더 단단한 마음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죠. 우리가 미워해야 할 건 서로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에요. 누군가를 미워하기 전에 먼저 이해하려 노력해보는 건 어떨까요? 글을 쓰면서도 떨렸어요. 또다시 비난이 쏟아질 걸 알면서도 이번에는 물러서고 싶지 않았거든요. 라차에게도 긴 메시지를 보냈어요. 내가 겪은 일은 정말 불공평했어.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야. 우리가 보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있어. 내 말을 한 번만 들어줘. 여전히 답장은 오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괜찮았어요. 언젠가는 이해해줄 거라고 믿으니까요. SNS에서 쏟아지는 비난을 보면서도 노트북을 닫을 수 없었어요. 오히려 이런 오해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이건 누군가 나서서 풀어야 해. 밤새 생각하다가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SNS상의 논쟁이나 일방적인 글로는 부족해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야 해요. 한국 태국 청년 교류 포럼. 떨리는 손으로 기획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아이디어였는데 쓰다 보니 구체적인 형태가 잡히기 시작했어요. 양국 청년들이 직접 만나 대화할 수 있는 자리, 특히 창업과 취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모여서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기획안을 다듬었어요. 한국 기업에서 성공한 태국 청년들의 사례 발표, 스타트업 준비하는 청년들의 토론회, 양국 기업 인사 담당자들과의 만남까지 계획에 모두 넣었어요. 마리사, 이거 정말 대단한데? 한국 친구 선영이가 기획안을 검토해주면서 말했어요. 국제교류처에 제안해보라고 조언해 주었죠. 교수님께도 자문을 구했어요. 흥미로운 시도네요.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교수님의 우려는 당연했어요. 예산 문제도 있고 양국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대로 멈출 순 없었죠. 한번 시도해보겠습니다. 퇴근 후에도 이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돌리고 있어요. 양국에서 사업하는 기업들, 문화교류에 관심 있는 단체들을 찾아보면서 다행히 몇 군데서 긍정적인 반응이 오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고민은 라차예요. 아직도 제 메시지를 읽지 않고 있지만 이번 포럼에 꼭 초대하고 싶어요. 라차야, 내가 직접 와서 한국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눠봐. 내가 겪은 어려움도 털어놓고 그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자. 긴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답장을 기다리는 중이에요.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 언젠가는 읽을 거예요. 현재 포럼 준비는 막바지에 이르고 있어요. 20명의 한국 학생들과 15명의 태국 학생들이 참가 신청을 했죠. 니폰도 발표자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한국 기업에서 일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이런 경험을 다른 태국 청년들과 나누고 싶어요. 니폰의 말에 용기를 얻었어요. 이런 진정성 있는 이야기들이 쌓이다 보면 분명 변화가 시작될 거예요. 더 큰 계획도 구상 중이에요. 포럼을 시작으로 양국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요. 한국과 태국의 청년들이 함께 창업을 준비하고 서로의 시장을 이해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플랫폼이죠. 이건 단순한 교류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거죠. 발표 자료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SNS에서는 여전히 비난과 악성 댓글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진실은 결국 만남을 통해 전해질 거야. 포럼 날짜가 다가오고 있어요. 모든 게 완벽하진 않겠지만 이게 시작이에요. 첫걸음이 가장 어렵다지만 누군가는 그 첫걸음을 내딛어야 하니까요. 마리사, 포럼 포스터 초안이 나왔어. 디자인팀에서 보내온 포스터를 보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함께 꿈꾸는 미래, 한태 청년 교류 포럼. 이제 정말 현실이 되어가고 있네요. 라차에게 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겪은 일은 정말 불공평했어. 하지만 그걸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우리야. 이번 포럼에서 내 이야기를 들려줘. 내 경험이 다른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거야. 아직도 답장은 없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이건 라차만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 우리 모두의 미래니까요. 현재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기획안도 작성 중이에요.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인큐베이터들을 참고하면서 한국과 태국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죠. 양국의 장점을 결합하면 더 큰 시너지가 날 거예요. 이제 첫 포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떨리지만 설레는 마음이 더 큽니다. 이게 끝이 아닌 시작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라차에게 답장이 왔어요. 마리사, 기분을 좀 가라앉히고 네가 보낸 메시지들을 다 읽어봤어. 보내준 자료들도 봤고 내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한국에 오해가 있던 게 맞아. 인정해. 저는 정말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내 사기당한 사건도 다시 봤는데 뒤통수 친 놈이 한국인이 아니라 조선족이라더라. 중국인이래.
그리고 라차가 포럼에 오겠다고 말할 땐 눈물까지 날 뻔했더라니까요. 저는 지금도 포럼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동안에도 태국에서 새로운 참가 신청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받았네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불안한 마음, 현장 실습에서 배운 것들, SNS에서 맞닥뜨린 비난과 고민들, 이 모든 이야기를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사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아직도 진행 중인 일이고 여러분도 저를 보는 시선이 어떨지 조금 두렵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제가 가야 할 길이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다가오는 포럼이 성공할지, 제가 꿈꾸는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 실현될 수 있을지.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제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한국과 태국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편견과 오해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실 수 있었기를 바라요. 다시 한번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포럼 준비를 하러 가봐야겠네요.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될 거예요.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누군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편견 없이 바라보는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은 중국 문자에서 기원되었죠. 일본과 중국에 비해 한국은 그 역사가 짧아 주변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한국은 아주 오랜 시간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을 떼어서 생각하긴 어려워요. 영국의 최고 명문대인 옥스퍼드 대학교의 저명한 여자 교수가 목에 핏대를 세워가며 한글에 대해 욕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깊은 역사를 주장하며 한글은 그들의 문자를 베낀 저급한 말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영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이 명문대 교수에 대해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며 성명을 발표했고 현지 언론에 대서특필되며 큰 이슈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저희에게 사연이 도착했는데요. 어떤 이야기일지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옥스퍼드 대학교 미디어학과의 올리비아 베넷 교수입니다. 글로벌 커뮤니케이션과 디지털 미디어가 제 주요 연구 분야예요. 20년 넘게 이 분야에서 일하면서 다양한 문화권의 언어와 미디어 사용 패턴을 연구해왔죠. 제 경력은 BBC 월드 서비스에서 기자로 시작됐어요. 그곳에서 일하는 동안 전 세계의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접할 수 있었는데 이 경험이 제가 학계로 발을 들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옥스퍼드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후 여러 대학에서 강의를 하다가 결국 모교인 옥스퍼드로 돌아와 교수직을 맡게 되었어요. 제 연구는 주로 디지털 시대의 언어 변화와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과 언어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죠. 솔직히 저는 한글이란 글자엔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양한 문화를 공부했지만 한글은 제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동아시아의 문자라면 단연 한자, 그리고 여기에서 파생된 일본어에 관심이 컸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런던의 소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거기에선 늘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날도 마찬가지였죠. 평소와 다름없이 거리를 산책하던 중 문득 눈에 들어온 간판 하나가 있었어요. 중국어일까 싶어서 자세히 들여다보았는데 한자가 아닌 낯선 문자로 가득했습니다. 당시 저는 오랫동안 중국 문자를 연구해왔기 때문에 중국 문자의 아름다움과 깊이에 빠져 있었어요. 특히 갑골 문자부터 현대 한자까지 이어지는 긴 역사와 체계에 깊은 감명을 받았었죠. 그래서 저는 동아시아 문자하면 당연히 중국 문자가 으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이 간판의 글자들은 제가 알고 있던 어떤 중국 문자와도 달랐어요. 둥근 모양과 직선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글자들이 신기하고 자꾸 보니 마치 그림처럼 아름답게 보였어요. 호기심에 이끌려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작은 한국 식당이더라고요. 주인에게 간판에 대해 물어보니 그건 한글이라는 한국의 문자라고 설명해 주더군요. 순간 저는 의아했어요. 한국에도 고유한 문자가 있나요? 중국 문자를 사용하지 않나요? 라고 물었죠. 주인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한글은 600년 전에 세종대왕이 만드신 우리만의 문자예요. 과학적 원리로 만들어져 배우기 쉽고 사용하기 편리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피식 웃고 말았어요. 600년이요? 중국 문자의 역사에 비하면 아주 짧은 시간이네요. 아마도 중국 문자를 모방해서 만든 걸 거예요. 한국은 역사가 짧아서 주변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주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는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죠. 교수님, 한글은 중국 문자와는 전혀 다른 원리로 만들어졌어요. 소리를 표현하는 독창적인 문자 체계를 가지고 있죠. 역사가 짧다고 해서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글쎄요,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은 없다고 봐요. 한글도 결국은 중국 문자의 한 변형일 뿐일 겁니다. 이 대화는 우연히 그곳에 있던 한국 유학생들의 귀에 들어갔고 그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어요. 저의 발언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한인 커뮤니티에 큰 파장을 일으켰죠. 금세 제 신원을 알아내고 비판의 소리를 높였어요.
그리고 다음날 영국 내 한인단체에서 성명을 발표했어요. 베넷 교수의 발언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한글의 가치를 폄하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이 일은 현지 언론에 대서특필되며 큰 논란이 되었어요. 당시 저는 제 발언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 몰랐어요. 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저는 한글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얼마나 무지하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죠. 처음엔 제 주장이 맞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조사를 거듭할수록 저는 한글에 완전히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미디어학 교수로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연구해왔지만 한글은 그 어떤 것과도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었어요. 특히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해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문자가 자연스럽게 발전한 것과 다르게 한글은 과학적인 원리로 의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이 진짜 흥미로웠습니다. 한글의 구조를 파헤칠수록 그 독창성에 감탄하게 됐어요. 그리고 아주 체계적인 구조 덕분에 한글은 배우기 쉽고 사용하기 편리한 문자 시스템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왕이 백성을 위해 만든 글자라니 너무 멋지고 대단하지 않나요? 이런 한글의 탄생 배경은 제게 큰 울림을 주었어요. 또한 다양한 언어의 발음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한글을 활용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글의 자음과 모음 조합, 원리를 응용해 새로운 형태의 이모티콘이나 시각적 언어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한글의 기하학적 디자인은 현대적인 감각과도 잘 어울리거든요. 한글 글자를 이용한 패턴 디자인이나 타이포그래피 아트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었죠. 이런 아이디어들을 정리하면서 한글을 주제로 한 강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디어학과 학생들에게 한글의 특성과 그 활용 가능성에 대해 소개하고 싶었거든요. 특히 한글이 어떻게 현대의 디지털 미디어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자 했어요. 강의 날이 다가올수록 긴장과 기대가 동시에 들었어요. 과연 학생들이 한글에 관심을 가질까? 내가 전하고자 하는 한글의 가치를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강의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한글을 통해 언어와 문화 그리고 미디어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또한 이를 계기로 더 큰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고요. 강의를 준비하면서 문득 그날 소호거리에서 본 한글 간판이 떠올랐어요. 우연히 마주친 그 간판이 제 인생에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때의 호기심과 설렘을 떠올리며 이제는 제가 학생들에게 그런 감정을 전달해줄 차례라는 생각이 들었죠. 강의실에 들어서자 학생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기대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긴장되기도 했죠.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문을 열었어요. 바로 한글이라는 문자 체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여러분에게는 생소한 주제일 텐데요. 학생들의 표정이 조금 의아해 보였습니다. 아마도 미디어학 수업에서 왜 갑자기 낯선 문자 체계를 다루는지 궁금해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그들의 표정이 흥미로움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글의 기본 구조와 원리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넘기며 한글의 자음과 모음 체계를 보여주었어요. 보시다시피 한글은 단순한 기본 요소들의 조합으로 복잡한 소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글의 가장 큰 특징이죠. 학생들 중 한 명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글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와 비슷한 건가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저는 흥분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한글의 이런 특성은 디지털 시대에 매우 적합해요. 마치 프로그래밍 언어처럼 한글도 간단한 요소들을 조합해 복잡한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강의가 진행될수록 학생들의 반응은 더욱 열정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저희 학생들은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고 때로는 서로 토론을 벌이기도 했죠. 한글이 현대 미디어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오갔습니다. 이런 학생들의 반응에 저도 덩달아 흥분되었어요. 그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한글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거든요.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정말 훌륭해요. 저는 너무 기뻐서 말했죠. 이런 생각들을 발전시켜 실제 프로젝트로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함께 한글을 활용한 새로운 미디어 프로젝트를 시작해볼까요? 학생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그들은 즉시 팀을 꾸리고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시작했어요. 한글을 이용한 새로운 폰트 디자인, 한글 기반의 프로그래밍 언어 개발, 한글을 활용한 AR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프로젝트가 제안되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에도 많은 학생들이 남아 더 많은 질문을 던졌어요. 그들의 열정을 보며 이것이 단순한 일회성 강의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제 강의를 들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한글 미디어 연구회를 만들었다는 거였죠. 그들은 정기적으로 모여 한글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은 곧 학과 전체로 퍼져나갔고 다른 교수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디자인학과, 컴퓨터공학과, 심지어 언어학과 교수들까지 한글 연구에 동참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전체가 한글 열풍에 휩싸인 것 같았어요. 도서관에는 한글 관련 서적이 대출대기 목록에 올랐고 학생 식당에서는 한글로 된 메뉴판이 등장하기도 했죠. 심지어 대학 신문에는 옥스퍼드의 새로운 언어 혁명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저는 한글이 가진 힘을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단순한 문자 체계를 넘어 한글은 사람들을 연결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촉발하는 강력한 매개체가 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이제 한글에 대한 관심이 일시적인 유행으로 끝나지 않도록 해야 했어요. 한글의 진정한 가치와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큰 프로젝트를 구상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대학 내에서의 연구를 넘어 한글을 전 세계에 알리고 그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의 아이디어가 떠올랐죠. 글로벌 한글 미디어 프로젝트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한글의 아름다움과 실용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동시에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가능성을 탐구하고자 했어요. 이 아이디어를 학생들과 동료 교수들에게 제안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예상 이상으로 뜨거웠습니다. 모두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어 했고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어요. 이렇게 해서 글로벌 한글 미디어 프로젝트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리는 특별한 이벤트를 계획하게 되었죠. 바로 런던의 상징인 빅벤의 한글 메시지를 투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흥분되지 않나요? 글로벌 한글 미디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결정한 후 저는 사실 부담감도 동시에 느꼈어요. 이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한글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테지만 실패한다면 그동안 쌓아온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도전이야말로 제가 학자로서 꿈꿔왔던 것이라는 생각에 용기를 냈습니다. 이 계획을 동료들에게 처음 제안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올리비아, 당신 미쳤어요? 빅벤이라고요?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존 교수가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불가능해 보이죠. 하지만 그게 바로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해야 하는 이유예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혁신 아닐까요? 사라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동의해요. 하지만 실행에 옮기려면 엄청난 준비가 필요할 거예요. 기술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정부 허가까지요. 만만치 않은 일이 될 거예요. 맞아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우리 모두의 지식과 경험을 모아야 해요. 이렇게 해서 우리의 대담한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어요. 빅벤의 거대한 표면에 선명하게 한글을 투사하기 위해서는 고성능 프로젝터와 특수 소프트웨어가 필요했습니다. 다행히도 컴퓨터 공학과의 마이클 교수가 이 부분을 맡아주었어요. 다음 문제는 투사할 한글 메시지의 내용이었습니다. 단순히 아름다워 보이는 것을 넘어 의미 있고 감동적인 메시지여야 했죠. 이를 위해 우리는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한글로 된 메시지를 공모하기로 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캠페인을 펼치면 어떨까요? 미디어학과 학생인 레이첼이 제안했어요. 해시태그를 만들어 전 세계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아이디어는 큰 호응을 얻었고 곧 빅벤한 해시태그가 탄생했습니다.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 전 세계에서 수많은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K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더군요. 그러나 가장 큰 난관은 정부의 허가를 받는 것인데 빅벤은 영국의 상징적인 건물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이벤트를 허가받는 것은 쉽지 않아요. 우리는 수차례의 회의와 설득 끝에 마침내 조건부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24시간 동안만 허가해주겠다고 하네요. 행정팀의 리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투자되는 내용에 대해서도 사전 검열을 요구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저는 팀원들을 안심시키려 노력했죠. 오히려 이 제안이 우리의 창의력을 자극할 거예요. 가장 핵심적이고 감동적인 메시지만을 선별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드디어 이벤트 당일이 되었습니다. 템스강 건너편에 장비를 설치하고 마지막 점검을 하는 동안 제 마음은 여전히 불안감으로 가득했어요. 과연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한글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이해해줄까?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자 우리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빅벤의 거대한 표면에 한글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사랑, 희망, 영국 등등 한글로 쓰인 단어들이 빅벤을 수놓았습니다. 그 순간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의 탄성이 들렸어요. 대대수가 처음 보는 문자였지만 그 아름다움과 의미가 그들의 마음에 와닿은 것 같았습니다. 저게 뭐예요? 한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물었습니다. 한글이래. 한국의 글자야. 부모가 대답했어요. 예뻐요. 제 이름도 저렇게 쓰고 싶어요. 이 대화를 듣는 순간 마음이 벅차오르더군요. 모든 것을 보상받은 기분이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빅벤 주변은 더 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방송사들의 뉴스는 이 이벤트를 다루기 시작했어요. 올리비아, 우리가 해냈어요. 사라 교수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꿈꿔왔던 거예요. 한글이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우리가 해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이벤트가 끝나고 며칠 후 우리 팀은 결과를 정리하는 회의를 가졌습니다. 소셜미디어 반응, 뉴스 보도, 그리고 현장에서의 피드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죠. 놀라운 결과예요. 데이터 분석을 맡은 톰이 보고했습니다. 24시간 동안 우리 해시태그가 전 세계에서 500만 번 이상 사용되었어요. 이 숫자를 듣고 모두가 놀랐습니다.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반응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한글을 소개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새로운 문화 교류의 장을 열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꿈꿔왔던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의 미래가 아닐까요? 그렇게 회의가 끝나고 연구실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이 프로젝트의 다음 단계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빅벤 이벤트의 성공을 바탕으로 이제는 더 큰 규모의, 더 지속적인 프로젝트를 계획해야 할 때였어요. 그런데 얼마 후 빅벤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한글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고조되던 중 예상치 못한 폭탄이 터져버렸어요. 바로 중국 베이징 대학의 장 웨이 교수가 한글은 중국 문자에서 유래했다는 주장을 담은 논문을 발표한 거예요. 이 소식을 접한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람.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논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장 교수의 주장은 한글의 자음이 중국 전국시대의 고문자와 유사하다는 것이었죠. 그는 세종대왕의 일을 참고해 한글을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논문은 순식간에 국제학계의 뜨거운 감자가 되었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찬반 논쟁이 격렬하게 벌어졌고 주요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서양 학자들은 장 교수의 주장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올리비아, 이거 큰일 났어요. 동료 교수인 마이클이 연구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해온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지도 몰라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아요, 마이클. 하지만 우리가 진실을 밝혀야 해요. 한글의 독창성과 가치를 지켜야 한다고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불같은 결의가 일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문적 논쟁이 아니었어요. 저의 커리어가 걸린 일이기도 했고 역사를 왜곡한 쪽은 중국이라는 건 제가 확신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즉시 반박 논문 작성에 착수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역사적 자료를 뒤지고 언어학적 분석을 실시했어요. 동료들과 한국의 학자들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했죠. 그렇게 일주일 후 드디어 반박 논문이 완성되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국제언어학회에 논문 발표를 신청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런던에서 열리는 국제언어학 심포지엄에서 화상으로 장 교수와 직접 토론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심포지엄 당일 옥스퍼드 대학의 강당은 전 세계에서 온 언어학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대형 스크린을 통해 장 교수가 먼저 자신의 주장을 펼쳤어요. 그의 말이 끝나자 청중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단상에 올랐어요.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제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하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는 한글의 독창성과 그 가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한글 창제의 역사적 배경과 이어서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설명했어요. 한글의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습니다. 이는 중국 문자의 원리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한글의 체계성을 강조했죠. 한글은 14개의 자음과 10개의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들을 조합하면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죠. 이런 체계적인 구조는 중국 문자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장 교수의 주장을 직접적으로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장 교수님은 한글 자음이 중국 고문자와 유사하다고 주장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는 표면적인 유사성일 뿐입니다. 실제로 한글의 제자 원리와 운용 방식은 중국 문자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예를 들어 미음이 입모양을 본뜬 것이라는 점, 니은이 혀가 위진몸에 닿는 모양을 나타낸다는 점 등은 중국 문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글의 독창성을 입증하는 역사적 증거를 제시했어요. 훈민정음 해례본 아시죠? 이 고서에는 한글 창제의 원리와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는 한글이 독자적으로 창제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발표가 끝나자 많은 학자들이 질문을 쏟아냈고 열띤 토론이 이어졌어요. 토론이 끝난 후 심포지엄 의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한 학술적 논의를 했습니다. 베넷 교수의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반박은 한글의 독창성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토론을 통해 한글이 독자적으로 창제된 문자 체계라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고 봅니다. 이 말에 장내는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화면 속의 장 교수는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심포지엄이 끝나고 연구실로 돌아오는 길, 저는 안도감과 동시에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한글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단순히 한 국가의 문자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문화의 다양성을 지키는 일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다음날 아침 눈을 떠보니 제 이메일함이 메시지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전 세계의 언어학자들이 지지의 뜻을 보내왔고 여러 대학에서 강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한국의 학자들로부터 온 메시지가 제 마음을 뭉클하게 했어요. 그들은 제가 한글의 가치를 지켜준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베넷 교수님, 당신은 우리 한글의 수호자입니다. 앞으로도 함께 한글의 가치를 세계에 알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메시지를 읽으며 저는 다시 한번 제가 맡은 역할의 중요성을 실감했어요. 이제 한글은 단순히 연구 대상이 아니라 제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죠. 이후 저는 한글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특히 영국 언론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BBC, 가디언, 타임즈 등 주요 미디어들이 앞다투어 한글 특집 기사를 내보내기 시작했죠. 그리고 한아침 BBC 라디오의 인기 프로그램 투데이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제 손이 떨릴 정도로 긴장되었지만 이것이 제 프로젝트와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출연연에 응했어요. 오늘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고 불리는 한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진행자의 목소리가 스튜디오에 울려 퍼졌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올리비아 베넷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한글이 왜 그렇게 특별한가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말을 시작했어요. 제 설명을 모두 들은 진행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국어가 정말 흥미로운 건 사실이군요. 그렇다면 한글이 현대 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질문에 저는 열정적으로 답변했습니다. 한글은 디지털 시대에 매우 적합한 문자입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입력하기 쉽고 그 구조적 특성 때문에 인공지능이 학습하기에도 좋아요. 또한 한글의 제자 원리를 응용하면 새로운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인터뷰가 끝나고 나서 제 이메일과 소셜미디어 계정으로 수많은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영국 사람들의 반응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한글이 과학적이고 아름다운 문자인 줄 몰랐어요. 배우고 싶어졌습니다. 문자가 이렇게 흥미로울 수 있다니 놀랍네요. 한국말을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한글의 디자인이 정말 매력적이에요. 타이포그래피 작업에 활용해보고 싶어요. 며칠 후 런던의 한 저명한 갤러리에서 연락이 왔는데 한글을 주제로 한 특별 전시회를 열고 싶다는 거였어요. 어찌나 반갑던지 저는 즉시 동의했고 전시기획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전시회 준비 과정은 정말 흥미진진했어요. 한글의 기하학적 아름다움을 살린 현대 미술 작품들, 한글을 활용한 타이포그래피 디자인, 한글의 제자 원리를 설명하는 인터랙티브 설치물 등 다양한 작품들이 선보일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시회 개막일에 갤러리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어요. 한국 문화를 좋아했던 사람들과 방송을 봤거나 그냥 단순히 궁금해서 온 사람들이었죠. 그 사람들의 눈에서 호기심과 기대감이 빛나고 있었어요. 관람객들은 작품 하나하나에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이런 식으로 문자가 만들어질 수 있다니 정말 혁신적이에요. 한 관람객이 감탄했습니다. 또 다른 관람객은 한글 타이포그래피 작품을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 글자들이 가진 기하학적 아름다움이 정말 매력적이네요. 마치 추상 미술 작품 같아요. 전시회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예상 관람객 수를 훨씬 뛰어넘는 인파가 몰렸고 전시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했어요. 영국 미술계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고 몇몇 유명 작가들은 한글을 주제로 한 작품을 만들고 싶다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 성공에 고무되어 저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한글을 주제로 한 문화축제를 기획하기로 한 거죠. 음악, 미술, 문학,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글의 아름다움과 실용성을 보여줄 수 있는 행사를 구상했습니다. 한글 위크라는 이름으로 기획된 이 축제는 런던 전역에서 열릴 예정이었어요. 트라팔가 광장에서는 대형 한글 설치 미술이, 테이트 모던에서는 한글 영상 아트 전시가, 로열 알버트 홀에서는 한글을 주제로 한 현대 음악 공연이 열릴 계획이었습니다. 축제 준비 과정에서 저는 한국 대사관과 긴밀히 협력했어요. 그들도 이 기회를 통해 한국 문화를 알리고 싶어 했거든요. 덕분에 축제의 규모와 내용이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한글 위크 소식이 알려지자 영국 전역에서 관심이 쏟아졌어요. 여러 도시에서 비슷한 행사를 열고 싶다며 문의가 왔고 심지어 몇몇 기업에서는 한글 디자인을 활용한 제품을 출시하고 싶다며 자문을 구해왔죠. 이 모든 일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어요. 제가 처음 수호거리에서 한글 간판을 발견했을 때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킬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말이에요. 한글이 단순한 문자를 넘어 문화적 현상으로 발전하는 것을 지켜보며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관심이 일시적인 유행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문화 교류로 이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한글을 활용한 기술 혁신을 연구하며 지속적인 문화 교류의 장을 만들어 나가기로 한 거예요. 지금까지 정말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한글 그리고 그것이 상징하는 모든 것들과 함께 우리는 새로운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의 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런던에서 시작된 한글 열풍은 점차 더 멀리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글 위크 행사가 대성공을 거둔 후 저는 전 세계 각지에서 강연 요청을 받았어요. 파리, 뉴욕, 시드니 등 세계 각국의 대학과 문화기관에서 한글에 대해 이야기해달라는 초청이 쏟아졌죠. 이런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저는 글로벌 한글 네트워크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 사람들이 한글을 배우고 한글로 소통하며 한글을 활용한 창작물을 공유할 수 있게 했어요. 올리비아, 우리가 해냈어요. 기술팀장인 톰이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전 세계 180개국에서 접속이 이뤄지고 있어요. 이건 정말 글로벌 현상이에요. 저는 믿기지 않는 눈으로 실시간 데이터를 지켜보았습니다. 남아프리카에서 아이슬란드까지, 브라질에서 일본까지 전 세계 사람들이 한글에 매료되어 있었어요. 한글뿐 아니라 한국 드라마나 케이팝을 공유하며 즐기고 있었죠. 그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된 제 여정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플랫폼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점점 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력을 제안해 왔습니다. 실리콘밸리의 IT 기업들은 한글 기반의 새로운 입력 시스템을 개발하고 싶어 했고, 세계적인 디자인 회사들은 한글의 미학을 활용한 제품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 특히 인공지능 분야에서 한글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한글의 체계적인 구조가 AI 학습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를 계기로 한글 AI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저는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베넷 교수님, 한글을 기반으로 한 AI가 언어 장벽을 완전히 없앨 수 있을 거예요. AI 팀장인 사라가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글이 단순한 문자를 넘어 미래 기술의 핵심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흥분되었죠.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저는 한글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에 다시 한번 놀라워했습니다. 동시에 한글의 본질이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사명감도 커졌어요. 저는 미래를 그려보았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글로 소통하는 모습, 한글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예술과 기술이 꽃피는 모습, 그리고 한글의 정신으로 더 평등하고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전 세계 한글 사용자들을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 구상에 착수한 거예요. 한글을 통해 전 세계의 소통과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이 제 삶의 목표가 되었으니까요. 이제 진짜 시작이야. 저는 창밖으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글과 함께 우리는 새로운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의 시대를 열어갈 거야.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이 여정이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고 흥미진진한 모험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글의 세계와 그것은 단순한 언어의 확산이 아닌 새로운 문화의 탄생이자 인류의 실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중심에서 작은 힘이나마 보탤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앞으로 한글이 연결하는 그 세상을 상상하며 저는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글은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닌 제 삶의 일부가 되었고, 그것이 가져올 변화를 위해 저는 오늘도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한글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전달하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한글의 아름다움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